뜨겁고 기름진 동태전이 며느리의 얼굴 위로 날아왔습니다. 어디 굴러먹다 온 뼈대없는 년이, 남편이 밖에서 첩 좀 둔 게 뭐 대수라고 제삿날 궁상을 떨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쳤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의 허리를 감싼 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홀로 100인분의 제사 음식을 차린 며느리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밀려 들어왔고 대한민국 재계 1위, 2위 기업의 재벌 회장들이 알치마를 두른 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부터 윤정임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기름때 묻은 가스버너 4대가 동시에 불을 뿜고 그 위에서 동태전과 깻잎전, 산적꼬치가 쉴 새 없이 지글거렸습니다. 정임은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을 고무장갑 낀 손등으로 연신 닦아내며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전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후! 정임이 짧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 한쪽에 쌓아 올린 접시 더미를 돌아봤습니다. 100인분의 제사 음식은 거실 바닥부터 식탁 위까지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지만 아직 붙여야 할 반죽 대야가 3개나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붉은 화상 자국이 여러 개 번들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어디 가신 거야? 식구가 몇 명인데 나 혼자 이걸 다 하라는 건지. 정임이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린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 박영식이 말끔한 양복 차림에 넥타이까지 메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영식의 오른팔이 낯선 여자의 허리를 꽉 감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원피스를 입은 홍혜리가 키릴 굽으로 거실 바닥을 또각또각 밟으며 정임의 앞까지 성큼 걸어왔습니다. 어머, 집이 이게 뭐야?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네. 영식 씨, 환풍기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에리가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를 붙였습니다. 정임의 눈이 순간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영식을 똑바로 쳐다봤지만 영식은 정임의 시선을 가볍게 흘겨보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눈깔이 빠지게. 밥이나 빨리 차려. 영식이 넥타이를 풀어 소파 팔걸이에 걸치며 내뱉었습니다. 정임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아버지 제삿날 남편이 내연녀를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안방 문이 쾅 열리며 시어머니 장말려가 허리를 고추 세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려는 에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유 에리야, 왔어? 어서 이리 앉아. 우리 영식이 곁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어야지. 저 부엌대기하고는 격이 다르다, 격이. 정임이 그 말에 숟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도리가. 정임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 순간 말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말려는 제사상 위에 갓 붙여놓은 뜨겁고 기름진 동태전 한 점을 손으로 움켜쥐더니 정임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뜨거운 기름기가 정임의 왼쪽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이 화상을 입은 뺨을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어디 굴러먹다 온 뼈대 없는 년이 남편이 밖에서 첩 좀 둔 게 뭐 대수라고 제삿날 궁상을 떨어. 네가 뭔데 이 집안일의 주둥이야. 말려가 정임의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임의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본인 주제를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남편 붙잡을 재간이 없으면 조용히 있을 것이지. 에리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비웃었습니다. 영식은 아예 고개를 돌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그냥 닥쳐. 제사 음식이나 처만들어. 이 집에서 네 값어치가 그것밖에 더 되냐? 밥하고 빨래하는 게 네 팔자야, 팔자. 말려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정임은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싼 채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주먹 안에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최고급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꼬리를 물며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양쪽으로 도열하고 그 사이로 평소 뉴스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재계 1위, 2위 기업의 재벌 회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줄지어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영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말려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영식은 재빨리 양복 매무새를 고치더니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들,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을 하셨습니까? 혹시 저희 사업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겁니까?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영식이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말려도 황급히 따라 나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내올게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하지만 재벌 회장들은 영식과 말려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선두의 선 회장이 귀찮다는 듯 영식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쳐냈습니다. 비키시오. 영식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뺨에 기름 자국이 번진 채 서 있는 정임의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회장님, 소란을 피운 건 저희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재계 1위 회장이 정임의 발끝만 쳐다보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뒤따라온 재계 2위 회장도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려는 입이 떡 벌어진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다 키를 굽이 꺾여 비틀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 영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뺨에 흐르던 기름기를 앞치마 끝으로 천천히 닦아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거물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정임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거실 전체를 꽉 채웠습니다. 치우세요. 내 시아버지 제사상에 쓰레기 냄새 배니까. 그 한마디에 천하의 재벌 회장들이 일제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윤 회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머리를 조아리는 거물들의 모습에 영식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리는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목줄을 쥔 진짜 권력자가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임이 턱을 치켜들고 굳어버린 영식 일가를 한 명씩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영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말려는 자신의 손가락을 꽉 움켜쥔 채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쫓기듯 물러나던 회장들이 허겁지겁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다가 안주머니에서 황금빛 만년필 하나를 탁자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회장은 그것도 모른 채 황급히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황금 만년필을 집어들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굴려본 뒤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영식과 말려 에리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시선을 꽂았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정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100인분의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없었지만 정임은 묵묵히 수세미를 움직였습니다. 여보, 피로회복제 가져왔어. 고생했으니까 이거 마시고 좀 쉬어. 영식이 갈색 유리병 하나를 내밀며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들어 영식을 올려다봤습니다. 낮에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던 그 손이 지금은 피로회복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임이 병을 받아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영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임이 병을 다 비우고 빈 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자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식 씨, 나 좀. 눈이. 정임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마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정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전신의 감각이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됐어. 넘어갔다. 영식이 차갑게 내뱉으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홍혜리가 검은 장갑을 끼고 나왔고 그 뒤로 말려가 팔짱을 낀 채 따라 나왔습니다. 수면제 양이 충분한 거 맞아? 중간에 깨면 골치 아파. 에리가 정임의 뺨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 코끼리도 쓰러질 양이야. 빨리 해. 영식이 정임의 몸을 뒤집어 눕히더니 품속을 뒤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제일홀딩스의 지문 인식 마스터키가 나왔고 속주머니에서 무기명 채권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내 거였어야 했어. 처음부터. 영식이 마스터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불빛에 비춰보며 혀를 찼습니다. 영식아, 채권은 내가 들고 있을게. 네가 다 날릴까봐 무서워서. 말려가 채권 봉투를 낚아채며 자기 가슴팍에 꾹 눌러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고 이것부터 치워야죠. 날 밟기 전에 끝내야 해요. 에리가 바닥에 늘어진 정임의 발목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영식이 정임의 양팔을 잡아 끌어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의 뒤통수가 현관 문턱에 부딪혔지만 세 사람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영식은 정임의 몸을 차 트렁크에 짐짝처럼 구겨 넣었습니다. 차는 불빛 하나 없는 해안도로를 1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한겨울 바닷가, 버려진 생선 폐기장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영식은 정임의 몸을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들끓고 내장이 터져나온 썩은 생선 더미 한가운데에 정임을 내던졌습니다. 정임의 등이 얼어붙은 생선뼈 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네가 그 대단한 제일홀딩스 회장이라고? 쯧쯧. 그럼 뭐해? 영식이 정임의 얼굴 위로 몸을 숙이며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내 발밑에서 숨통 끊어지길 기다리는 벌레인데. 되져버려. 영식이 정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 정임의 감긴 눈꺼풀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빨리 가자. 여기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에리가 코를 막으며 차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식과 에리가 서로 손뼉을 마주치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에이며 폐기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정임의 얇은 옷 사이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터져나온 생선 내장의 핏물이 정임의 입가로 흘러들었고 부패한 비린내가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정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감긴 눈 사이로 얼어붙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따뜻하고 화려한 영식의 저택 거실이었습니다. 영식과 말려 에리는 정임의 금고에서 빼낸 현금 다발을 식탁 위에 부채꼴로 펼쳐놓고 그 앞에서 최고급 2플러스 한우를 불판에 올려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이 맛이지. 이 맛이야. 하하. 영식이 두툼한 한우 한 점을 입에 넣고 양볼을 불룩하게 부풀리며 웃어젖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세상이에요. 맘껏 드세요. 에리가 말려의 접시에 고기를 올려주며 아양을 부렸습니다. 그래, 그년이 죽으면 이 돈이 다 우리 거야. 우리가 이 꼴로 살 팔자가 아니었어. 말려가 고기를 씹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거실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렵 폐기장의 생선 뼈 더미 위에서 정임의 호흡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 멀리서 낡은 리어카 바퀴가 자갈밭을 굴러가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부터 폐지를 줍기 위해 해안가 폐기장을 뒤지던 70대 강막내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폐지 더미를 뒤지다가 오물 속에서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정임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할머니가 생선 내장을 맨손으로 헤치고 정임의 얼굴을 끄집어냈습니다. 시퍼런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먼. 이런 데다 사람을 버려놓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 할머니는 혀를 차면서도 자신의 낡고 두꺼운 소매투를 벗어 정임의 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정임을 리어카 위에 싣고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구석에 비좁고 창문 없는 단칸방까지 리어카를 끌고 온 할머니는 펄펄 끓는 아랫목에 정임을 눕혔습니다. 굳어버린 손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밤새도록 주물렀습니다. 죽으면 안 돼. 눈 떠, 이 사람아. 눈 뜨라고. 할머니가 정임의 턱관절을 손으로 벌려 따뜻한 숭늉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안에 조금씩 밀어 넣었습니다. 숭늉이 정임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정임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머리맡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머니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손을 말없이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휴, 깨어났네. 이 사람이 깨어났어. 할머니가 펄쩍 뛰며 정임의 이불을 여미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손가락은 움직여져? 발가락은? 할머니가 정임의 손을 잡고 이리저리 살피며 물었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정임이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울지 마. 살았으면 됐어. 어디 가서 연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가져. 할머니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고 긁힌 자국 투성이의 구형 폴더폰 하나를 꺼내 정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삐삐처럼 소리가 나는 구식 기종이었습니다.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 쓰라고 있었나 보다. 할머니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정임은 그 낡은 폴더폰의 자판을 손가락으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친정 부모의 제사상조차 엎어버렸던 시댁 일가를 떠올리며 허공을 노려봤습니다. 정임은 국밥집 뒷골목의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내어준 낡은 폴더폰을 펼쳐 제일홀딩스 비밀 비서진의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현재 접근 권한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정임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임은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3번, 4번, 5번을 눌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권한 자체를 막아버렸어. 정임의 손가락이 폴더폰 자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영식이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비서진의 접근 코드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도심의 제일홀딩스 본사 회의실에서는 홍혜리가 정임에게서 훔친 마스터키와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임 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해외 신도시 개발 투자금 이체건입니다. 에리가 능숙하게 말하며 결제 서류를 돌렸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에리가 만들어둔 유령 회사 계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단칸방으로 돌아온 정임은 막내 할머니가 끓여준 뚝배기 국밥을 숟가락으로 떠먹으며 구석에 놓인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일홀딩스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성공. 윤정임 회장의 대리인이 직접 결제.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흘러갔습니다. 정임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국밥 그릇 위로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전현이 내 회사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어. 정임이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할머니의 낡은 검정 외투를 걸치며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잠깐 어딜 가려고 그래. 몸이 아직 덜 나았잖아. 할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정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정임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정임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입을 꾹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꼬깃꼬깃 접은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따뜻한 두유 2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 이게 내 전 재산이다. 배고프면 이거라도 마시고. 할머니가 정임의 외투 주머니에 돈과 두유를 꾹꾹 쑤셔 넣었습니다. 정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울지 말고 가. 가서 그 나쁜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할머니가 정임의 등을 떠밀듯 버스 터미널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임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한 발 한 발이 단단했습니다. 한편 영식은 저택의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시체가 없어졌다고? 영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폐기장에 보낸 청부업자의 보고였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던져놨는데 흔적만 남아있고 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죽은 게 확실하다며 영식이 들고 있던 양주잔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카페 뒤로 흩어졌습니다. 영식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년이? 그건 아직. 됐어. 다 끌어모아. 전부 다 풀어서 찾아내. 영식은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의 추적자들에게 돈 봉투와 함께 정임의 사진을 뿌렸습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찾아와.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 돼. 영식의 눈이 핏발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내린 정임이 서울 도심버스 터미널에 발을 디뎠습니다. 밤 11시 터미널 조명이 형광빛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정임이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정면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오른손이 양복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임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터미널 안쪽 인파 속으로 빠르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습니다. 저기다. 검정 외투.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임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옆문을 밀치고 나가 좁고 어두운 상가 뒷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킁킁거리는 들개 한 마리가 놀라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며 도망쳤습니다. 골목 끝에 막다른 벽이 보였습니다. 정임은 거대한 초록색 쓰레기 수거통 뒤에 몸을 구겨넣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 안쪽에서 북처럼 두드려댔습니다. 사내들의 구두 소리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간 거 확실해? 빠져나갈 데가 없어. 막다른 골목이야. 쇠파이프가 쓰레기 수거통 옆면을 쾅 내리쳤습니다. 정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쇠파이프가 수거통 반대편을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뒤에 숨었나? 사내의 손이 수거통 뚜껑을 잡으려는 순간 근처 술집 문이 벌컥 열리며 취객 2명이 멱살을 잡고 굴러 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내 돈을 떼먹어. 누가 떼먹었어? 네가 안 낸 거잖아. 취객들이 사내들의 정면으로 몸을 부딪히며 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이 취객을 밀쳐내느라 시선이 돌아간 찰나 정임은 쓰레기 수거통 뒤편의 좁은 담장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어깨를 비틀어 몸을 구겨 넣듯 빠져나갔습니다. 반대편 큰 길로 나온 정임은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외투 자락이 바람에 펄럭거렸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큰 길에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뒷좌석에 몸을 웅크린 정임은 숨을 몰아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영식의 돈에 매수된 자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영식이 먼저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직접 가야 해. 본사 최상층 중앙금고. 물리적 서버에 내 손으로 접속하는 수밖에 없어. 정임이 택시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빌딩 불빛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택시 유리창을 타고 비스듬히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은 주머니 속 할머니의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서버실까지의 침투 경로를 머릿속으로 한 줄 한 줄 그려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할머니가 준 쌈짓돈으로 근처 재래시장 옷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옷걸이에 빼곡히 걸린 옷들 사이에서 말끔한 검은색 정장 한 벌을 골라 들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정장 단추를 채우자 쓰레기장에서 끌어올려진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작하자. 정임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내뱉었습니다. 제일홀딩스 본사 건물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50층짜리 유리 외벽을 번쩍이며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본사 로비의 보안 검색대를 정면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식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뿌려놓았을 테니까요. 정임은 건물 뒤편 화물 반입구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용역 직원들의 교대 시간을 벤치에 앉아 1시간 넘게 지켜봤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교대 인력이 몰리며 반입구가 어수선해지는 틈을 노렸습니다. 정임은 자연스럽게 걸어가 빈 청소 카트 아래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카트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실렸고 정임은 숨을 죽인 채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세었습니다. 5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상층 임원구역 특유의 묵직한 카펫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정임은 카트 아래에서 빠져나와 복도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중앙 서버실은 복도 끝 이중 잠금 철문 뒤에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가락이 철문의 비밀번호 자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16자리 코드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접근 거부. 정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코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올려 2번째 예비 코드를 눌렀습니다. 빨간 불. 이것도 바꿔놨어. 정임이 이를 악물고 3번째 코드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굵은 손이 정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누구야? 정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산관리 전무 송만수였습니다. 정임이 10년 전 직접 발탁하고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송 전무. 정임이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송만수의 눈이 정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곧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야, 이게 누구야? 죽었다던 사람이 귀신처럼 나타났네. 송만수가 정임의 손목을 비틀며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임의 등이 차가운 벽면에 부딪혔습니다. 비켜, 송 전무. 내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내 허락이 필요 없어. 정임이 손목을 잡힌 채로 송만수를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송만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회사? 여기가 아직도 네 회사인 줄 알아? 세상이 바뀐 거 몰라? 송만수가 무전기를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실 50층으로 즉시 올라와. 침입자야. 정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영식한테 얼마 받았어? 얼마 받았냐고? 송만수가 정임의 얼굴 앞까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말이야. 이 서버실의 접근 권한이 이제 전부 내 지문이라는 거지. 네 지문은 쓰레기통에 들어갔어. 네 인생처럼. 송만수가 자기 검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씩 웃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원 4명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뒤진 회장 행세를 해? 저 미친 사기꾼 늙은이 당장 끌어내. 송만수가 정임의 얼굴에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덩치 큰 경비원들이 정임의 양쪽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정임의 무릎이 카펫 바닥에 꿀렸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송만수의 눈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준 고기 뜯어먹고 자란 개가 주인을 몰라보네. 정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목줄, 오늘부로 내가 끊어줄게. 송만수의 웃음이 멈칫했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광기도 허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신만 있었습니다. 송만수가 턱을 치켜들며 고개를 돌렸고 경비원들이 정임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본사 건물 밖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진 정임은 무릎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정장 소매를 바로잡고 일어선 정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리적 서버가 안 되면 밖에서 들어가면 되지. 정임은 반대편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일홀딩스를 처음 세울 때 정임은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송만수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외부망과 완전히 차단된 메인 서버 깊은 곳에 숨겨둔 백도어 접속 경로, 그 IP 주소를 정임은 지금도 한 자리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처 허름한 PC방의 구석자리에 앉은 정임은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특수 브라우저를 띄우고 일반 인터넷으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IP 주소를 한 글자씩 입력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정임의 손끝이 빨라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검은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최고 관리자 인증 대기 중. 정임이 생체 인식 코드를 직접 입력했습니다. 3초 뒤 화면 한가운데 초록색 불빛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인증 완료. 최고 관리자 권한 복구. 정임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버를 장악한 정임은 송만수가 영식과 공모하여 회사 돈을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금 세탁 내역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이 모니터 위에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송만수, 너 이만큼이나 처먹었어. 정임이 코웃음을 치며 모든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정임의 손가락이 한 가지를 더 찾아냈습니다. 영식과 에리가 며칠 뒤 개최할 대규모 투자 유치 축하 겸 회장 취임식 행사의 연회장 중앙 스크린 송출 권한 코드였습니다. 정임은 그 코드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연동시켰습니다. 잔치를 벌이겠다고? 좋아. 내가 직접 축하해 줄게. 정임이 모니터를 끄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PC방의 형광등 불빛이 정임의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취임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내고 턱시도와 드레스 차림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단상 위에서 영식이 말끔한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샴페인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옆에는 금빛 드레스를 입은 에리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일홀딩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영식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송만수가 단상 마이크 앞에 서서 원고를 펼치며 축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일홀딩스는 앞으로 더욱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아래에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의 거대한 양계문이 경호원들의 손에 의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사이로 찬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정임이 뚜벅뚜벅 구두 소리를 울리며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정임에게 쏠렸습니다. 단상 위의 영식이 샴페인 잔을 쥔 손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만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정임이 연회장 중앙 통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양옆으로 길을 비켜섰습니다. 정임의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나부꼈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를 때마다 연회장 전체가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저
저 여자가 왜? 설마 윤 회장?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단상 위의 영식은 손에 쥔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잔이 산산조각 나며 금빛 샴페인이 단상 위에 쏟아졌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리는 금빛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송만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임은 단상 계단을 한 칸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구두굽이 계단을 찍을 때마다 영식이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임은 송만수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송만수의 손이 허공을 헛잡았습니다. 정임은 마이크를 입에 가져다 대고 연회장 수백 명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남의 화려한 옷을 훔쳐 입었으면 벗을 땐 살갗까지 같이 뜯겨나갈 각오를 했어야지. 정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이 숨을 멈췄습니다. 뭔 소릴? 영식이 더듬거렸습니다. 정임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지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특별한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회장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번쩍 켜졌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축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송만수의 이름이 적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이 선명한 글씨로 수백 명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송만수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불법 송금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영식과 송만수가 나란히 앉아 현금 다발을 세는 은행 CCTV 영상까지 떠올랐습니다. 저건 세상에 자금 세탁이잖아. 하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화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송만수가 스크린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이 미친년이 꾸며낸. 송만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연회장 연문이 열리며 검은 조끼를 입은 검찰 수사관 6명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송만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수사관 2명이 송만수의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영식이가 시킨 거야. 다 영식이가 시킨 거라고. 송만수가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단상 아래로 질질 끌려 내려가는 송만수의 모습을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식 씨, 이번엔 내 차례야. 정임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영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영식의 무릎이 꺾이며 단상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 잠깐. 정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영식이 두 손을 모아 비볐습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재계 1위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영식 명의로 들어간 투자금 전액, 지금 즉시 회수해.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영식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알림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회수 통보, 계좌 동결 통보, 투자 철회 통보.
알림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누렇게 질려갔습니다. 아니, 이건 전부 다? 영식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영식은 단상 아래 바닥으로 기어내려가 정임의 구두코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정임아, 제발, 이러면 나 죽어. 다 없어진다고. 정임은 영식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천천히 짓밟아 떼어냈습니다. 영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정임은 영식을 한번 차갑게 내려다본 뒤 고개를 돌려 무대 중앙에 마련된 회장석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코트 자락을 뒤로 젖히며 당당하게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연회장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제일홀딩스 임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수백 명의 임직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일홀딩스 회장 윤정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정임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영식의 본사 건물 앞이었습니다. 정임의 지시로 모든 자금줄이 끊기자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건물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돈 내놔. 박영식 이 사기꾼 새끼야. 여기 있는 거 다 가져가. 하나도 남기지 마. 채권자들이 셔터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영식의 회장실 통유리가 쇠파이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벽면과 책상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액자가 떨어지고 서류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영식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빈 건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제일홀딩스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돌아온 정임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수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정임의 눈동자 위에 비쳤습니다. 정임은 책상 위 결제 서류에 자신의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도장을 내려놓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어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식과 만려의 소재 파악을 지시한 흥신소 보고서였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정임이 경호팀 호출 버튼 위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회장실 책상 위에 내선 전화기가 날카로운 벨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수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칠게 헐떡이는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정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야, 윤정임. 나야. 영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허세는 온데간데였고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바쁘니까. 바빠? 좋아. 그럼 빨리 끝내자고. 핸드폰 확인해봐. 정임의 스마트폰에 영상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정임은 수화기를 어깨에 낀 채 스마트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강막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입에는 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양손이 녹슨 철기둥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공포에 질려 카메라를 향해 이리저리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가락이 스마트폰을 쥔 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 그래. 미쳤어. 나 지금 미쳤거든. 영식이 수화기 너머에서 킁킁 웃었습니다. 영상 속 카메라가 옆으로 움직이자 바닥에 나뒹구는 휘발유통 4-5개가 보였습니다. 허름한 콘크리트 벽, 깨진 창문, 녹슨 철골 기둥.
버려진 공장이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장말려가 불이 붙은 은색 지포 라이터를 들고 카메라 렌즈 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말려의 눈동자에 라이터 불꽃이 일렁거렸습니다. 윤정임 잘 들어. 말려의 앙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사람 하나 불태우는 거 나한테는 별거 아니거든. 정임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손 떼면 너희 둘 다 살아서 못 나가. 살아서 못 나간다고? 하? 그래, 그 말 한번 해볼 만하지. 말려가 라이터를 할머니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정임의 심장이 쿵쿵 두드려댔습니다. 근데 말이야, 정임아. 내가 너한테 아직 안 한 얘기가 있어. 말려가 라이터를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부모 있잖아. 그 불쌍한 윤씨 부부. 정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뺑소니라고 했지? 트럭이 그냥 치고 도망갔다고? 말려가 카메라 앞에서 혀를 찼습니다. 그 트럭 운전대 잡은 게 누군지 알아? 정임의 숨이 멈췄습니다. 나야. 말려가 자신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내년 부모, 내가 뺑소니로 쳐버렸을 때 너도 같이 콱 밟아 죽였어야 했어. 정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십 년 전 경찰이 가져다 준 부모의 유품이 담긴 비닐봉지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피 묻은 아버지의 안경, 구겨진 어머니의 앞치마, 그리고 목격자가 증언했던 짐칸의 희미한 상호명. 그 상호가 시어머니의 옛 사업체 이름이었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물렸습니다. 서명해. 안 그럼 이 국밥집 늙은이도 불태워버릴 테니. 말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임의 손에 쥔 수화기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습니다. 이를 악물자 턱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임의 스마트폰으로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일홀딩스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박영식에게 무조건 양도한다는 전자 서명 링크였습니다. 10분 안에 서명 안 하면 여기 기름 다 뿌리고 불 붙인다. 카운트다운 시작이야. 영식의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렸습니다. 정임의 눈앞에 두 개의 길이 놓였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다시 회사를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정임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할머니가 이를 악물고 입에 붙은 테이프를 턱으로 문질러 벗겨냈습니다. 정임아, 내 말 들어.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목숨 신경 쓰지 말고 저 악마 새끼들 다 쓸어버려. 나는 괜찮아. 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말려가 할머니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할머니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지만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닥쳐, 이 늙은 것이. 말려가 할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혼자 갈 테니 할머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은 살아서 경찰서에 못 갈 줄 알아. 정임의 목소리는 얼음장이었습니다. 떨림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좋아, 1시간 줄게. 혼자 와. 영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임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의자를 벌떡 일어나 회장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고 긁힌 자국 투성이의 구형 폴더폰이 나왔습니다. 막내 할머니가 건네준 바로 그 폴더폰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옆에 놓인 주파수 수신용 안테나 장비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과거 정임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폴더폰의 스피커 부품을 뜯어내고 자신만 알 수 있는 특정 라디오 주파수 송출 칩을 기판 안쪽에 용접해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폴더폰을 지금도 몸에 지니고 있다면 미세한 주파수 신호가 나오고 있을 터였습니다. 정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암호화된 주파수 탐지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에 서울 전체 지도가 펼쳐졌고 그 위로 희미한 신호 파형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잡았어. 신호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화면의 빨간 점이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버려진 화학 공장 단지. 빨간 점이 그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임은 노트북 화면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무장경호팀 전원 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원 출동. 서울 외곽 폐화학 공장 단지. 인질 구출 작전. 5분 안에 지하 주차장 집결. 정임은 코트를 걸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스포츠카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포유했습니다. 정임은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엑셀러레이터를 거칠게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주차장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 은인을 위협하는 짐승, 정임의 눈동자에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폐공장 진입로에 검은색 차량 12대가 전조등을 끈 채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며 무장 경호원들이 소리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정임이 손을 들어 전방을 가리켰습니다. 경호원들이 녹슨 셔터 문 양쪽에 바짝 붙었습니다. 정임이 턱짓을 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쇠지렛대를 셔터 문틈에 밀어넣고 한 번에 잡아당겼습니다. 녹슨 셔터가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라이터를 든 말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식이 할머니의 밧줄 옆에 서서 휘발유 통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뭐야? 영식이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벽을 타고 돌진했습니다. 라이터를 던지려던 말려의 손목을 경호원이 낚아채 뒤로 꺾었습니다. 라이터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불꽃이 꺼졌습니다. 영식의 팔을 다른 경호원이 비틀어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영식의 뺨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으깨지듯 눌렸습니다. 으악, 나라고. 영식이 바닥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입 닥쳐. 경호원이 영식의 뒷목을 무릎으로 눌러 고정시켰습니다. 정임은 경호원들 사이를 뚫고 철기둥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밧줄에 칼날을 대고 한 번에 끊어냈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할머니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정임이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어깨를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정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이 바보야. 오지 말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정임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토닥이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쓰레기장에서 죽었어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정임이 할머니의 볼에 묻은 먼지를 손끝으로 닦아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하며 공장 밖 차량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코트 자락의 먼지를 툭 털어내고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영식과 말려를 내려다봤습니다. 공장 구석 드럼통 뒤에 숨어있던 에리가 경호원에게 목덜미를 잡혀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아, 아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에리가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정임이 에리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눈을 맞췄습니다. 내 회사 돈 수천억을 빼돌린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돌려 수행 비서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간이 접이식 테이블을 펼치고 그 위에 서류 뭉치를 무자비하게 쏟아놓았습니다. 박영식 명의 부동산 전체, 차명 계좌 7개, 장말년 명의 예금 및 보험, 홍혜리 명의 유령회사 자산, 전부 강제 집행 압류 서류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영식의 눈이 풀려갔습니다. 전부 하나도 안 남기고 하나도. 정임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가 아닌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만년필이었습니다. 제삿날 밤 재벌 회장이 탁자 위에 떨어뜨리고 갔던 바로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정임은 황금 만년필의 뚜껑을 또각 소리를 내며 열었습니다. 서류의 최종 결제란 위에 펜촉을 가져다 댔습니다. 영식의 눈앞에서 거침없이 획을 그어 서명했습니다. 이 만년필로 내전 재산 몰수 서류에 도장 찍는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정임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영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회수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비서의 태블릿 화면에 영식 일가의 전 계좌 잔고가 떴습니다. 0원. 모든 계좌가 완벽하게 0원이었습니다. 끝났어. 너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정임이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에리가 갑자기 몸을 비틀어 경호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에리는 영식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구겨진 통장 한 권과 접힌 땅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이 자식이 비자금을 숨겨놨잖아. 에리가 통장을 펼쳐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그건 내 거야. 내놔. 영식 씨, 이러다 다 죽어. 나라도 살아야 오빠 옥바라지라도 할 거 아니야. 돈 내놔. 에리가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공장 뒷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식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식의 손이 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딜 혼자 도망가. 이 배은망덕한 년아. 나라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평생 이용만 해놓고. 에리가 영식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쳤습니다. 영식이 비틀거리며 에리의 옷깃을 잡아 찢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 뒹굴며 서로의 뺨을 때리고 할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꼬리친 저 여우년 때문이야. 말려가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고 에리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돌멩이로 에리의 어깨를 마구잡이로 내리쳤습니다. 아, 미친 할망구. 치매 걸린 늙은이가. 에리가 비명을 지르며 말려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세 사람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통장은 찢어져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정임은 피투성이가 되어 뒹구는 세 사람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서로 물어뜯어. 가장 늦게 숨통이 끊어지는 사람에게 1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줄 테니. 정임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정임을 올려다봤지만 정임은 이미 몸을 돌려 공장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차 여려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로로 들이닥쳤습니다. 뺑소니 살인 및 특수 납치 혐의. 피투성이가 된 말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영식의 손목에도 에리의 손목에도
차가운 쇠수갑이 찰칵찰칵 잠겼습니다. 이게 다 내년 때문이야. 네가 엄마를 꼬드겨서. 영식이 에리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내 탓? 네가 마누라 돈을 훔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에리가 수갑찬 손으로 영식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경찰들이 세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 경찰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라운지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임은 크림색 소파에 깊이 앉아 제스민 차를 우아하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김이 정임의 턱선을 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산회수 완료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이 서류철을 천천히 넘기며 마지막 페이지의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앞 길바닥이었습니다. 수갑이 풀린 영식과 말려 에리가 유치장으로 끌려 들어가기 직전 서로에게 마지막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다 내년 때문이야. 처음부터 네가 꼬리를 안 쳤으면 내 탓이라고. 어머니가 뺑소니를 안 쳤으면 이 지경이 됐겠어. 뭐, 인연이 감히 나한테. 말려가 수갑찬 손으로 에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경찰 2명이 달려와 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유치장 철문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정임은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향해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역 지하도 계단 구석, 찬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 끝에 영식과 말려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고 출소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낡은 골판지 박스 한 장뿐이었습니다. 영식의 양복은 온데간데였고 구멍 뚫린 회색 패딩 안에 신문지를 구겨 넣어 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말려는 갈라진 고무신을 신은 채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네가 그년한테 수면제만 안 먹였어도 이 꼴이 됐겠어? 말려가 영식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내 탓? 어머니가 뺑소니 얘기를 안 꺼냈으면 검찰이 우릴 이렇게까지 했겠어? 살인 미수에 특수 납치까지 덧붙여졌잖아. 영식이 이를 드러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애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 애미가 부모 죽인 뺑소니범이면 자식이 뭘 어쩌겠어. 두 사람은 골판지 박스 위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다 쓰러졌습니다. 지하도를 지나던 행인들이 고개를 저으며 피해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홍일이 역시 사기 및 횡령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있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독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멘트 벽면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붉은 원피스도 키릴 구두도 사라졌습니다. 수임 번호가 적힌 회색 죄수복만 에리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서울역 앞 쓰레기통 옆 바닥에서 허기짐에 지친 말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기름진 동태전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 먹다 버린 것인지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동태전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말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동태전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또각. 반짝이는 최고급 수제 구두 굽이 말려의 앙상한 손등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 굽이 썩어가는 동태전 위에 정확하게 내려앉아 자비 없이 짓밟아 으깨버렸습니다. 기름기가 아스팔트 위로 번졌습니다. 말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차가운 겨울 햇살을 등에 진 채 내려다보는 정임의 모습이 말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너. 말려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영식이 말려 뒤에서 기어나와 정임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식의 눈에 공포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임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영식이 두 손을 모으며 간청했습니다. 정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내가 당신들의 지옥 그 자체였어. 정임의 목소리가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평생 바닥에서 기어다녀. 정임은 으깨진 동태전을 구두 끝으로 툭 차버렸습니다. 말려와 영식은 과거 자신들이 제삿날 정임의 얼굴에 전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찍고 통곡했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말려의 울음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수행 비서가 열어주는 최고급 리무진 문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리무진이 눈 내리는 도심 속으로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서울 도심의 가장 노른자위 땅에 거대한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정면에 강막내 노인 복지재단이라는 금색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건물 입구에 걸린 빨간 리본 앞에 수천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정임이 단상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임이 단상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쓰레기장에서 건져주시고 숭늉 한 숟가락으로 목숨을 살려주신 분, 이 재단의 일대 이사장 강막내 할머니이십니다. 최고급 맞춤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임이 두 손으로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걸 다. 할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임명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 앞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음 짓자 정임도 따라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시작이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바보야, 그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할머니가 정임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개관 행사가 끝난 후 복지재단 1층 메인홀 연회장에서는 활기차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100인분의 최고급 뷔페 만찬이 길게 세팅됐습니다. 흰 식탁보 위에 갈비찜, 잡채, 모듬전, 따뜻한 떡국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인류 요리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홀로 땀 흘리며 100인분 제사상을 붙이던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정임의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아끼고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정임이 할머니의 접시에 갈비찜을 올려주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걸 다 먹어보고 국밥집에서 매일 국밥만 먹다가 이게 웬 호강이야. 할머니가 갈비를 한 점 입에 넣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입에서 녹아. 세상에. 정임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핍박받고 눈물 찢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주고 아껴준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배. 따뜻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이 맞닿는 맑은 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정임의 손을 꼭 잡았고 정임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따뜻한 연회장을 가득 채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의 전부입니다. 새벽 4시부터 홀로 100인분의 제사상을 차리며 모진 구박을 받던 며느리 윤정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짓밟히고 한겨울 쓰레기장에 버려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손 하나가 그녀를 살렸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영식은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쓰레기를 주웠고 시어머니 말년은 자신이 던졌던 동태전조차 주워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결국 자기 가슴에 더 큰 못이 박히는 법입니다. 반대로 아무 조건 없이 베푼 막내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어 남은 평생을 왕비처럼 모셔졌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세상은 결국 따뜻한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임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